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4월 20일 5차 시 수업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EBS 이제 오늘 2강을 볼 차례였는데요. 고종이 이제 친정을 하면서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직접 찍은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이 시기의 전반적인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업의 이 순서상 그거는 2학기 때 이제 세계사 부분에서 배우게 돼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내용의 수업을 여기다가 조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EBS를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험악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수업을 이제 우리가 조선을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단지 조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접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어땠는지도 함께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나라가 비슷비슷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쵸? 중국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반식민지로 전락했죠. 그쵸? 중화사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했던 콧대 높은 중국이 굴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또 반대로 일본은 우리랑 비슷했는데 걔네는 오히려 우리를 식민지로 삼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삼국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길래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럼 이 시기에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관련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요상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얼굴만 멀쩡하지 몸이 완전 이상해요. 문어같이 생겼습니다. 얼굴에 아래에 잉글랜드라고 써 있어요. 영국이네요. 영국 신사의 모습인데 얼굴만 신사예요. 몸은 문어 발은 아니고 문어 손이네요. 그쵸? 이거는 뭘 나타내는 풍자하는 그림이냐면요. 제국주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19세기 말, 19세기면은 여러분들 세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이제 세기는 100년 단위로 이제 끊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고종이 1863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세기로 얘기해라 하면은 얘가 몇 세기인 거예요? 얘가 바로 19세기가 되는 거죠. 세기는 100년 단위인데 어떻게 끊냐면요. 1801년부터 1900년도까지를 19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잖아요. 2001년부터 2100년까지죠. NG네요, NG. 2100년까지죠. 이때는 그럼 몇 세기일까요? 지금 우린 몇 세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세기를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2020년이에요, 오늘? 맞아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를 1년이라고 보고 그때부터 지금 202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양의 이 연도를 세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국주의 19세기 말은 우리나라에 고종이 등장하는 그쯤 고종, 순조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서양의 열강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영국을 위시한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약소국들을 경쟁적으로 식민지로 만드는 현상, 그러한 정책, 이런 것들을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9세기 말, 왜 서양의 열강들은 이렇게 앞다투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많이 만들려고 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요. 예전의 역사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11세기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으로 가겠습니다. 안 배워서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자, 여기 지도 어디예요? 여기 지중해라고 나와 있죠. 어디 갔습니까?
로마도 보이고요. 약간 느낌이, 그죠? 알겠죠? 유럽입니다. 유럽을 지금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어딘지 모를 수 있어서 선생님이 구글 지도로 같이 한번 조금 보려고 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네요. 우리나라가 있고, 이건 현재 지도이긴 하지만, 옆에 이제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연해주 지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중국 땅이었는데, 저 위에 누가 가져갔어요? 러시아가 이제 가져갔었던데. 좀 보면 여기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그죠? 부동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고, 옆에 중국이 있고, 지나서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요쪽 지역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문화권의 지역이고요. 그 옆에 지중해 아래는 아프리카가 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쪽 동네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보여준 지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쵸? 아래 아프리카, 오른쪽은 중동, 위쪽은 유럽.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크게 보고 이제 확대하니까 좀 이제 알겠죠? 자, 11세기 말에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요, 당시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때는 중세의 시대거든요. 유럽이. 이 중세의 유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종교가 굉장히 강했어요. 종교적인 색채가. 그래서 종교가 개인의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다 간섭할 만큼 굉장히 종교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적인 지배자였던 교황이 왕보다 어떻게 보면 힘이 더 강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럽은 이때 크리스트교, 기독교 문화권이었고요. 이쪽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곳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쵸? 기독교, 크리스트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때 이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탈환하자, 다시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으킨 전쟁. 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아이고, 이상한 거 눌렀네요. 자,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어마무시하게 오래 했어요. 200년 동안이나 했거든요. 유럽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종교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이제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할 때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여기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과 서가 계속 왔다 갔다 원정을 떠나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서가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처음 유럽 사람들이 동양의 물건을 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뭐 이렇게 잘 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건이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더 좋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의 물건을 접하고 나서는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트 뿅뿅이 된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 물건이 뭐였냐면 향신료였습니다. 여러분들 향신료가 뭔지 알아요? 향신료는요. 고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는데 고기에 이렇게 같이 첨가하면 고기의 냄새도 없애주고 또 맛도 있고 또 보관하기도 좋고 잘 상하지도 않는 그러한 그쵸? 향신료예요. 뭐 후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향신료들이 이때 유럽 사회에 전해지게 되면서 또 중국의 비단, 인도의 면직물, 차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너무나 그 제품에 매료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직접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도는 다른 지도인데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캡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이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유럽 사람들이 당시 이러한 동방의 물건을 접하는 루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서 누가 왔다 갔다 교역을 이제 주도했냐면요. 당시 이쪽 지역에 있는 이슬람 상인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여기 장화 신발 어딜까요? 이탈리아. 이쪽 상인들이 당시 이 동방 무역을 주도하는 그러한 상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유럽 사람들이 동방의 물건을 접하려면 돈을 많이, 은을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뭔가 혹할 만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면 뭔가 이렇게 교환을 했을 텐데 당시 유럽은 그렇지 못했고 또 그렇게 부유한 상태도 아니었던 시기가 이때의 유럽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러한 향신료를 얘네를 끼지 않고 직접 교역을 얘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이죠. 이제 한참 지나서 16세기, 선생님 16세기라고 적어놨지만 15세기 말 1800년대 후반에 당시 유럽 사람들이 직접 아시아와 이 향신료를 교역하기 위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신항로 개척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요거 한번 볼까요? 다시 옛날 지도 보면 구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무역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이고야 많이 했는데요. 이 지중해 무역에 있어서도 좀 소외됐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동네 끄트머리에 있었던 이 나라예요. 여기는 지금 스페인이라고 돼 있지만 옛날에는 에스파냐, 여기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당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데 후원을 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죠. 그쵸.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는 건 뭐가 있어요? 유럽의 신항로 개척?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콜럼버스죠. 여기 보면 빨간색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요, 항해를 떠나가지고 원래의 목적은 인도를 찾는 거였어요. 인도가 이제 당시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웬걸 어딜 찾았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고요. 그쵸? 발견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데인데, 그쵸? 아무튼 처음 도착을 어떻게 보면 유럽인으로서 한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스코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에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인물이 이제 마젤란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은 처음에는 향신료를 직접 교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신항로 개척을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항로를 개척을 해서 아시아와 직접적으로 이러한 물품을 교역할 수 있게 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과정에서 여기죠,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말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곳에 이제 원주민들, 인디언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자기네가 살고 있던 원래 있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뛰고 와가지고는 막 호들갑 떨면서 와, 내가 여기를 처음 발견했어. 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막 끌고 오는 그런 이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 지역을 발견하고 이 지역에 유럽 사람들이 대거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 원주민들의 이런 삶이 다 파괴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스텍 문명이라고 있고요. 여기, 그죠?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이 유럽 사람들이 이곳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원주민들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이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명이 다 언제로 끝납니까? 다 16세기에 마감을 해요. 그 얘기는 유럽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문명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많은 자원, 원료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마추픽추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여기 아래 지도에 이제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유적지인데요. 얘는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서 오늘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지 이제 않았던 거겠죠, 그렇죠?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 유적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이 유적을 살펴보면 아, 굉장히 이 시기의 잉카 문명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문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잉카 문명하고 이제 여기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어머나, 왜 사진이 안 보일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NG를 내고 싶지 않아요. 잘라버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토시라고 하는 뭔가 되게 높은 산이 있죠. 이 포토시는 지도로 치면 한 여기 정도? 오늘날은 볼리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남미잖아요. 오늘날에 남미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쯤 볼리비아라고 있어요. 볼리비아를 막 떼보면은 여기 포토시 보이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당시 남미에 가장 많은 은이 있었던 포토시 은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당시 많은 은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식민지로 만들고 자기 것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을 이곳에 끌어다가 이제 노동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캐낸 은을 본국으로 막 가져가서 이때 유럽은 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고 또 일부 이제 아프리카도 식민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아프리카는 노예를 이용해서 막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이때 아메리카는 이런 식의 자원들, 은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유럽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기 식민지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변형을 이루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당시 신학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쓰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조금 말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16세기 신학로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이제 식민지로 만드는, 그래서 식민지를 가지게 되는 이제 유럽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식민지로부터 엄청나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죠? 원료를 많이 얻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원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산하고 그쵸?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팔 수 있는 식민지에다 갖다 팔면 되잖아요. 이렇게 식민지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이 생기면서 유럽의 경제가 이때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인간의 욕심이요. 끝이 없는 게 이렇게 원료가 너무나 많고 또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내다 팔 수 있는 현상이 이제 시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한꺼번에 많이 만들고 싶겠죠. 그래야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치?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수공업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것에 성공하냐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건데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계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 기계가 막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하루에 물건을 뚜두두두두 찍어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장이 있으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더 많은 원료와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서양의 산업혁명에 성공한 많은 선진 국가들, 이때 당시로 영국 다음에는 프랑스가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독일, 러시아, 뭐 일본 이런 애들이 산업혁명이 차례차례 이제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질세라. 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제가 먼저 여기 진출했네. 이러면서 서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19세기 말에.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이제 식민지가 생겨서 굉장히 이점으로 원료와 시장이 생겨서, 그쵸? 좋은 점이 많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하고 싶어졌는데 이번에는 산업혁명으로 반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또 똑같이 원료와 시장이 더 많았으면 식민지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생겨서 제국주의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생겨서 결국엔 한 바퀴를 돌아서 잘렸네요. 다시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현상. 식민지로 인해서 식민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현상. 그쵸? 그게 바로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 이때 유럽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약소국들을 침탈하고 그들의 문명을 파괴하고 하는 것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 제국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하는 바탕이 되는 나름 그들은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뭐였냐면 이 그림으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두 명의 그죠? 사람이 둘 다 되게 백발이 무성하지만 아무튼 자, 이 뒤에 가시는 이 분은요. 옷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아, 맞아요. 미국 사람 같죠? 그쵸? 미국 사람이 근데 등 위에다가 몇 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피부색이나 이런 모양새로 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쵸? 아니면 원주민, 인디언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산을 타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이거는 무슨 교복 같아요. 항상 일본이래. 영국의 신사가 나오면 이런 모자를 쓰고요. 이거 항상 빨간 자켓을 입는 게 영국의 신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뒤에 풍자화 선생님이 되게 여러 개 이제 나중에 보여줄 건데 영국은 항상 이런 이런 빨간 자켓을 입고 등장하시는 신사가 이제 영국을 나타내거든요. 이 영국 신사는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으로 이제 보입니다. 인도 사람, 뭐 중국 사람 등등, 그죠? 이들이요 힘겹게 등에 이 사람들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이 밟고 가는 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다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보여요? 글씨가 너무 그죠? 작아서 그렇지 우리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 친절하게, 아이고 너무 많이 보여줬네. 친절하게 다 하면, 자, 이 사람들이 밟고 가는 돌은 이런 게 써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얘네들은 식인 풍습을 갖고 있고 노예 근성을 지닌 아이들, 야만적이고 무지하고 미개해, 게다가 미신을 믿고 악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하지만 내가 이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얘네들 너무 무겁고 이 돌산 오르는 거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쪽으로 가고 있어. 저쪽으로 내가 얘네들을 데려다 줄 거야. 그럼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백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이런 아이들이야.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무지해. 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치? 식민지 삼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문명의 혜택을 베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침략 행위를 당시 합리화하는, 백인의 의무라고 하는 합리화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더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1899년에 영국 작가였던 키플링이 발표한 시예요. 선생님이 여지껏 시는 굉장히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것이 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시입니다. 자, 제목은 백인의 의무.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백인의 의무를 다해라. 너희가 가진 최정예를 파견해라. 제일 잘 나가는 애들. 이 용사들은 쉽게 못 돌아올 것이니 왜? 새 백성들이 교화할,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무력도 불사해야 하리라. 아, 얘네한테 폭력도 해도 된대요. 왜냐? 참으로 미개하기 때문이야. 이 원주민들이. 막 잡혀서, 막 포획되어서 아직은 야수와 같은 사납고도 유치한 이 무리들에게는 무력도 불사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야? 우리들의 뭐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쵸? 내가 너희를 식민지 삼는 것은 왜? 다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에게 내가 진짜 힘들지만 문명 혜택을 베푸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했던 것이 이때의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재밌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요건 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자, 여기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한 명은 목욕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의 아이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비누입니다. 비누. 자, 목욕하고 있는 애한테 옆에 있는 애가 야, 너 이거 써볼래? 했더니 얘가 이제 목욕을 했겠죠. 그걸로.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보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뭘 나타내는 그림이냐면요. 188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비누 광고예요. 광고. 한마디로 이거야. 너 이 비누 써봐. 이 비누 썼더니 어떻게 됐어? 깜짝 놀랐어. 흑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인이 되었네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욕할 때 얼굴 안 씻어. 얼굴 안 씻고 몸만 씻었는데요. 그쵸? 얘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 비누 써봐. 엄청나게 이거 세척력 짱이야. 라고 하는 거를 과대 광고죠. 그쵸? 하는 건데 백인은 뭐예요? 깔려있는 게 뭐예요? 백인은 깨끗하고 흑인, 넌 씻기 전에 아이야. 더럽다. 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인종주의적인, 그쵸? 인종을 차별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그러한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아이고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엔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제국주의의 출현 과정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군 전쟁부터 설명을 했어요. 그쵸?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이 동양의 물건을 접하게 되고 동양의 물건을 직접 교역하기 위해서 16세기에 이제 신학로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식민지를 맛보게 되고 그쵸? 그 식민지로 인해서 값싼 원료와 또 당시 식민지로 인해서 시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그쵸? 근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자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더 많은 식민지를 원하게 되고 이것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제국주의가 출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그쵸? 사상이 있었는데 먼저 선생님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쵸? 내가 너희를 식민지 삼는 것은 너희가 미개하고, 그치? 그런 너희를 내가 문명의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식민지 삼는 거야. 라고 하는 논리였고요. 요거 설명 안 했어요. 두 번째,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는 빼고 진화론은 알죠? 무슨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쵸? 자연의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다윈이 만든 이론이잖아요. 그쵸? 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꿀꺽 하는 게 어때요? 이상해요? 자연 생태계에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호랑이가, 그쵸? 당시 염소 잡아먹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지 않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요 인간 세상에 그대로 갖다가 적용한 것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내가 약한 너희를 꿀꺽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보는 논리가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당시 유럽은요. 백인 우월주의, 사회 진화론과 같은 사상을 이제 뒷받침으로 당시 경쟁적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피 터지게 자기네들끼리 다퉈가면서 식민지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언제다? 지금 우리 한국사잖아요. 고종과 순조가 있었던 그 정치를 했던 19세기 말의 국제 정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 이 서양의 열강들이 식민지로 삼은 지역과 그 인구를 살펴보면요. 육지 총 면적의 56%에 해당하는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전체 인구의 34%를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땅으로 치면 50%가 넘는 땅을 이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지만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 같은 그런 나라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의 67%를 식민지로 만들고 전체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사람이 식민 지배를 받는 이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의 출현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도 수업을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EBS 지식 채널 2 성난 말이라는 영상이에요.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이 신대륙 발견은, 그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 말을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원주민의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면 낯선이 침입이잖아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강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를 더 많이 알고 기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나왔던 이 코자크라고 하는 조각가의 말이 선생님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에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려면 과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과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오늘을 살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런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제국주의 하에 세 나라의 운명의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 중국과 일본의 이제 근대화 운동 어떻게 달랐길래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정말 짧게 끝내려고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엄청나게 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짧게가. 포기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비우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